좀 시청자 수가 적긴 하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라카 오늘은 오늘도 방구석 독서 모임이고요. 오늘의 책은 저번에 저희가 이제 여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목에 여름이 들어가는 책 중에서 어떤 책을 읽어볼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선정했다가 역시 후보로 나온 책이고요. 이번 책 같은 경우는 좀 장르 소설이고 상당히 가독성이 뛰어난 재미 위주로 읽어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도 익히 이 작가 이름을 들어봤는데 바로 이 책, 넬레노이 하우스의 여름을 삼킨 소녀라는 책입니다. 여름을 삼킨 소녀. 원래는 여러분 이 책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 처음에 선정됐던 책은 여름을 삼킨 소녀가 아니고 끝나지 않는 여름이었나? 끝나지 않는 여름이었나? 그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넬레노이 하우스 거였는데 그거 이제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게 1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2편이었던 거예요. 셰리든 시리즈라고 해서 1편이 있었고 저희가 선정되었던 게 2편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1편 역시도 여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길래 그래요. 이게 또 중간 2편을 읽는 것보다는 1편을 읽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좀 노선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끝나지 않는 여름 그죠? 노선을 바꿔가지고 1편으로 선정을 했고요. 여름을 삼킨 소녀로 읽게 되었습니다. 넬레노이 하우스는 독일 작가로 좀 유명하고 장르 소설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작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일전에 북로드였었나? 타우누스 시리즈 맞나? 타우누스 시리즈. 그 잔혹한 어머니의 날이라는 책을 가제본으로 2권짜리였거든요. 그걸 받아서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2권인데도 가독성도 뛰어났고 좀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타우누스 시리즈의 잔혹한 어머니의 날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먼저 오늘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근데 오늘 예상으로는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길진 않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보다 이게 막 그 깊이 들어갈 만한 내용들은 좀 많지 않아가지고 좀 간단하게 감상을 나누고 좀 캐릭터별로 조금 이야기해보고 그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 작품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잘 읽힌다는 점이고 그런 것다 보니까 일단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넬레노이 하우스는 1967년생이고요. 67년생이고 말에 따르면 5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대요.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심지어 그때 이제 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던 시절에 뭐 단어만으로 뭐 글을 썼나?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 상당히 좋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태어난 곳은 타우누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11살 때 아버지의 직장으로 인해서 타우누스로 이사를 갑니다. 타우누스, 프랑크푸르트 근처로. 이제 그때의 경험들이 뭐 배경이 되었을까? 그래서 이후에 타우누스 시리즈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이 휴대용 타자기를 사줘서 또 글을 쓰라고 이렇게 종용도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작가의 꿈을 꾸어오긴 했는데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 너무 명백하잖아. 안 그래요? 작가로서 돈을 어떻게 벌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성인 돼서도 직업을 갖긴 했었대요.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작가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첫 작품을 쓰고 여러 그 출판사들에게 이제 원고를 접수해봤을 거 아니야. 근데 당연히 퇴짜를 먹었죠. 많은 작가들이 그렇듯 퇴짜를 먹어가지고 에이씨 하고 자가 출판을 결정합니다. 에이 뭐 이거 그래 내가 만들어서 내자 해서 자가 출판을 결정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이제 자가 출판을 하니까 뭐 쉽지 않았겠죠. 근데 셀프 출판했는데 그게 대박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 뭐 몇백 부밖에 안 뽑았는데 그게 일주일 만에 다 나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아가지고 나 책 출판했다 책 좀 읽어봐 하고 했는데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만에 몇백 부가 다 나가고 그리고 두 번째 책을 써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하고 그 두 번째 책을 실제로 써서 내었더니 그때부터 또 막 거의 뭐 미친듯이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몇만 부, 몇천 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출판사들이나 이제 대형 출판사들이 이 작가 뭐지? 셀프 출판인데 자가 출판인데 이렇게까지 잘 팔려? 서점 주인들도 이제 뭐지 이 작가?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런 말도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독일에서 한때 2006년도였나? 그때쯤에 해리포터를 제쳤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팔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가 출판이라는 것이 혼자 판촉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잖아요. 책도 만들어야 되고
뭐 표지부터 다 이제 해야 되는 관여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책은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일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기가 감당하기 좀 어렵다고 느껴서 그때 마침 대형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고 계약을 하자고 오케이 그럼 나는 글쓰기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라는 면에서 대형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부터 책을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일단 자가 출판으로 성공했다는 케이스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죠? 국내에서도 물론 이 요즘은 독립출판이 보편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독립출판을 성공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긴 하지만 여전히 꿈같은 이야기거든요. 진짜 쉽지 않은 이야기고 진짜 없는 이야기예요. 자가출판을 어떻게 성공을 해도 대체. 근데 그만큼 어떤 압도적인 가독성, 압도적인 재미 정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작가가 실제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이 넬레노이 하우스는 글을 쓸 때에 가상의 장소를 만들어서 글을 썼었대요. 세계를 만들어서 가상의 뭐 세계관, 뭐 어떤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쓰다가 어느 순간 여름날 너무 힘들더래. 그러니까 가상의 장소를 만든다는 게 내 머릿속에서 다 하나하나 상상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내가 익숙한 장소로 써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쓰기 시작한 배경이 타우누스였어요. 이후에 타우누스 시리즈의 배경이 되는 타우누스였어요. 그때 그냥 뭐 타우누스는 조금 이 프랑크푸르트라는 뭔가 주변의 대도시는 있지만 그에 비해서는 조금 조용한 도시고 범죄나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도시였는데 좀 여기를 배경으로 써보면 어떨까. 자기가 이제 자란 살기도 했던 장소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타우누스를 배경으로 썼는데 그게 이제 대박을 친 거죠. 물론 처음부터 이 피아 형사라든지 보던스타인 이런 그 주인공들을 연작 형태로 생각했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1편이 너무 성공을 하고 2편을 쓰면서 그냥 또 한번 뭐 이들에게 세컨드 케이스 두 번째 사건을 한번 줘보자 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그래 이제 하나의 가족처럼 보통 이제 작가들은 자신이 창조한 캐릭터들을 이제 하나의 형제, 뭐 자식, 가족으로 여기니까 그때부터 그래 뭐 계속 한번 줘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후에 타우누스 시리즈가 계속 연재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신기했었고 뭐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이 넬레노이 하우스는 어떤 몇 가지 원칙도 갖고 있고 프로는 프로인 것 같아요. 넬레노이 하우스가 말하기를 글쓰기란 to a large extent 어떤 넓은 범위에서 a craft 기술인데 그 기술이란 practice helps perfect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이 완벽을 만드는 하나의 글쓰기는 하나의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써라 글쓰기는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좀 새로 시작하는 작가들이나 작가 지망생들에게 조언을 해달라 라는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읽고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써라. 읽고 그리고 써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정말 많은 책을 읽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책을 읽고 정말 계속 꾸준히 써왔고 그것만이 꾸준히 쓰는 것만이 글쓰기를 어떤 성공하게 할 만한 글쓰기 수업 글쓰기 능력을 이제 배양할 만한 기본이다 토대다 어떤 의미로는 되게 클래식한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클래식한 어드바이스를 해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프로인 것 같아요. 이게 프로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 맨날 많은 작가들도 이야기하지만 어떤 영감에 기대거나 한순간의 아이디어에 기대서 쓰는 글들은 되게 단발적이고요. 영속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진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쓰지 않는 날, 그러니까 잘 써지지 않는 날에도 써야 하는 거고 내가 어쨌든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 돈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프로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넬레노이 하우스는 정확히 알고 있고 본인이 잘 지켜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상당히 많은 책을 집필했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한 작가인 것 같고요. 본인 책의 특징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해주긴 했었는데 본인 책의 특징은 일단 unexpected plot twist라고 해서 예상가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뒤틀림이라고 해야겠죠. 내용상에 어라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거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로 흐르는 이런 플롯 트위스트가 자기
본인 책의 어떤 특징이라고 이야기했고, 동시에 unpredictable ending, 예상할 수 없는 엔딩,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엔딩,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엔딩 역시도 자신 책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세 번째 특징도 아주 이 넬렌 호이하우스 작품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캐릭터 드라이븐 플롯이에요. 캐릭터 드라이븐 플롯. 이게 뭔 소리냐면은 캐릭터가 중심이 되어서 캐릭터가 이끌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캐릭터가 중심이 되어서 작품에 따라서 사건이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캐릭터들은 이제 그 사건 내에서 이제 휘말려져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 여름을 삼킨 소녀도 그렇고 다른 작품들도 그렇고, 넬렌 호이하우스 작품들은 캐릭터가 딱 중심에 있고, 그게 이렇게 쭉 앞으로 가는 캐릭터가 가는 방향으로 이야기들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본인 책의 특징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예상할 수가 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근데 저는 진짜 그 예전에 잔혹한 어머니의 날 읽을 때는 예상하기 힘들긴 하더라고. 범인이 누구지? 왜 죽었지?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그건 진짜 예상하기 힘들었어. 그거는 거의 끝까지도 예상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범인이 도대체 누굴까? 근데 그랬는데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XYZ의 비극이라는 유명한 고전 추리소설 작가 엘러리 퀸, 작가 이름을 순간적으로 까먹었었네요. 이 엘러리 퀸이 이제 추리소설계의 어떤 대부, 상당히 유명한 클래식한 작가인데, 이 작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코, 그러니까 작품 내외에 있는 모든 것에 추리의 단서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가 작품 속에서 읽어내지 못한 것이 작품 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설정, 이게 기본적으로 엘러리 퀸이 말하는 어떤 추리의 특징이거든요. 엘러리 퀸식의. 근데 뭐 이 넬렌 호이하우스가 엘러리 퀸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엘러리 퀸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독자들은 결코 이 작품 속에서 뭐 수사관이라든지 이 작품 속에서 내용을 따라가는, 추리를 하는 인물 그 이상으로 알아낼 수는 없다. 한마디로 작품 내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들은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던 XYZ의 비극, 엘러리 퀸의 어떤 그 추리 소설의 기본적인 원칙과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본인이 추리하는 재미가 있는, 본인이 알아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추리물을 많이 쓴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여름을 삼킨 소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 넬렌 호이하우스의 작품과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는 말이 뭐였냐면, 그 전에 계속 누구 죽고 추리하고 형사 나오고 그런 시리즈로 유명했던 작가가 이번엔 한번 내가 한 소녀의 입장에서 성장 소설을 좀 써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탐정 소설이라든지 추리 소설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성장 소설 및 범죄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성장, 그러니까 추리 및 형사 이런 것들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작가가 좀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원래 이 책은 넬렌 호이하우스 이름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본인 처녀적 시절의 이름으로 나왔대요. 이 책을 낼 때에는 처녀적 시절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약간의 가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넬렌 호이하우스라는 이름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고 작품의 새로운 시도니까 다른 이름으로 나오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국내에 출간될 때에는 그런 말 전혀 없고요. 넬렌 호이하우스로 그냥 나왔습니다. 뭐 그 이름이 아무래도 주는 어떤 셀링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밝혀진 이상 다시 뭐 좀 그러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이긴 한데요. 작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좀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러긴 했었는데, 사실 할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지 않다는 게 특별히 깊은 의미가 될 만한 것은 없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말을 이제 제가 하면서 뭔가 이 작품을 격하시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넬렌 호이하우스 본인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 작품에 깊은 의미는 없다. 내 작품에 어떤 딥한 미닝은 없다. 나는 그냥 재미있는 글을 쓴다. 즐길 수 있을 만한, 어찌 보면 킬링타임용 글을 쓴다. 작가 본인도 이야기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뭐 자아의 성장이라든지
뭐 내면의 이야기라든지 뭐 깨달음, 철학적인 생각, 사고의 발달 뭐 이런 깊게 읽을 만한 요소들은 그닥 있진 않습니다. 그냥 철저히 장르 소설적인 재미를 잘 구비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용이야 뭐 장르 소설인데 내용을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셰리든 그랜트라는 입양된 한 10대 소녀의 뭐라고 표현해? 10대 소녀의 정처 없는 방황? 방황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방황이 상당히 성적인 부분이 좀 많거든요. 상당히 성적인 방황이라고 해야 되나? 인생에 대한 방황? 우당탕탕 성적 고뇌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스펙타클한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작품 자체는 1990년대 미국 중서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네브래스카. 미국 중서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넬렌 호이하우스가 1986년인가에 친구랑 미국 중서부를 유행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되게 뭔가 황량하면서도 그 시골 특유의 그 느낌들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의 경험이 작품 속에 좀 많이 녹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1990년대다 보니까 핸드폰도 거의 보기 힘들었던 시절이고 작품 내에서 나오죠. 크리스토퍼가 핸드폰을 쓸 때 핸드폰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핸드폰이 크리스토퍼가 아니었나? 크리스토퍼가 아니었고 호레이쇼 목사였나? 아무튼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이 있다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되게 어찌 보면 깡촌 시골이라고 봐도 된 그리고 지극히 커뮤니티가 내부적으로 형성된 오픈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아니죠. 이런 곳은 미국의 어떤 시골 등은 미국은 각 주별로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뭐 대전과 뭐 그 옆 도시 뭐 세종 이렇게 뭐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교류가 많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커뮤니티가 상당히 폐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알아. 뭐 쉽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옆집 숟가락 개수를 다 안다고 해야 되는 거죠. 옆집 숟가락 개수를 다 안다. 그리고 누가 누구 자식이고 누가 어떤 일이 있고 뭐 소문이 한번 쫙 나기 시작하면 바로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되는 그런 좀 폐쇄적인 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골 사회라고. 근데 그게 유달리 더 심하죠. 왜냐면은 미국 한복판 중서부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는데 잠깐 작품의 제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작품의 제목이 여름을 삼킨 소녀잖아요. 왜 여름일까? 작품 속에서 이제 몇 번의 여름이 나오긴 하는데 왜 여름을 삼킨 소녀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그 스테이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참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간의 기사에 써져 있는 바로는 넬렌 호이하우스에 따르면은 인생의 여름, 어떤 인생에는 여름이라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는 어떤 시기를 말하냐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전후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타이밍을 인생의 여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 여름을 삼킨 소녀, 이 셰리든 그랜트라는 10대 소녀가 인생의 여름 시기를 겪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두 번의 여름을 겪고 정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180도 변한? 180도? 한 180도 한 540도는 되는 것 같아. 180도도 아니야. 한 바퀴 두 바퀴는 도는 것 같아. 그 정도의 완전히 다른 생활로 들어간다는 면에서 여름을 삼킨 소녀라는 제목이 붙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보긴 합니다. 근데 맞긴 맞죠. 여기서 셰리든이 경험하는 것들이 보통이 아니긴 합니다. 진짜 보통이 아니죠. 뭐 남자 관계도 보통이 아니고 겪는 여러 에피소드들도 참 스펙타클하죠. 그래서 저로서는 좀 이게 납득이 가나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이제 걸어다니는 폭탄 이제 걸어다니는 폭탄이야. 그래 아까 계속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쓰레기 콜렉터라는 말이 참 그래. 참 그렇긴 해. 가족사 자체가 안 좋아서 애가 삐뚤어지는 막 살아도 사라지는 마법.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고달프지. 셰리든 같은 경우는 인생이 좀 고달프고 뭐 이제 아무래도 입양되고 가족사가 복잡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거기다가 또 뭐 여러모로 이쁘고
매력을 타고났고 이미 어떤 성적 매력도 타고났고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남자들이 꼬이다 보니 인생이 이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계속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셰리든이 만나는 남자 캐릭터가 이 작품에서 몇 명이 있죠, 여러분? 제리, 니콜라스,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그 다음에 브랜던, 같은 학교, 그리고 호레이쇼도 있고 5명 되나요? 이거 넘나? 대여섯 명 정도 되나요? 2년 사이에 대여섯 명의 남자를 만나죠. 2년 사이에. 야, 대단합니다. 어떤 1년에 그러면은 1년에 3명 1년에 3명? 1년에 3명 꼴이잖아요. 그죠? 1년에 3명 꼴. 이거 많은 건가? 싶긴 한데 상당히 진한 관계들을 나눈다는 면에서는 적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적진 않은 것 같아. 도화살이 있다라고, 이 도화살이라는 뭔가 사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미신적인 이야기지만 진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본인의 의도든 아니든 남자를 이제 데리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죠. 2, 3권에 더 있어. 그러니까 이 셰리든 시리즈가 저도 이제 혹시나 해서 다음 작품 스토리를 살짝 찾아봤는데, 다음 작품 스토리는 진짜 약간 범죄, 살인이 막 더 많이 예고된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같이 평가는 다 비슷해요. 언제나 잘못된 선택을 한다. 언제나 잘못된 남자를 만난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참 뭐라고 해야 할지 언제나 쓰레기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쓰레기들을 만나고 다녀. 전 그게 좀 사실 납득이 안 가긴 해.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되게 지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아니, 성장 소설이라고 하려면은 나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배워서 끝에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면에서는 이게 성장 소설이 맞나 싶은 부분이 있었어. 특히 남자 보는 안목에서는 일단 뭐 유부남 만나고 뭐 그런 것들은 기본에다가 왜 그런 것들에 항상 피를 보고 호되게 당하면서도 왜 똑같이 매번 금사빠가 될까? 그냥 보자마자 꽉 끼는 청바지에 근육질의 탄탄한 몸 하면서 왜 그런 바로 사랑에 빠지고 저 남자를 보고 몸이 달아오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할까? 그게 사실 저는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 아니 좀 몇 번 우리가 대여 보면은 알잖아요. 괜히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 똥차 가면 벤츠 온다 뭐 이런 말도 농담 삼아 있듯이 뭔가 한번 데이고 그러고 나면은 좀 이제 보는 눈도 생기고 막 이렇게 좀 변하는데 얘는 아니야. 얘는 언제나 똥차만 만나. 근데 심지어 그 똥차를 만난다는 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이 셰리든이 착한 캐릭터인가요? 저는 그다지 이 캐릭터가 어떤 우리 보통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착한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착한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 진짜 욕망에 충실한 캐릭터고 사실 여기 작품 속에서 나오는 뭐 유부남들과의 만남이라든지 여러 쓰레기 같은 남자들과의 만남들도 본인이 꼬시는 경우가 좀 대다수거든요. 본인이 꼬시는 경우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캐릭터를 처음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뭔가 똑똑하고 특히나 이제 이 작품 속에서 레이첼이라는 스포가 되긴 하겠지만 이제 새엄마라고 해야 이모가 워낙 빌런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상대적으로 주인공이 좀 더 선하게 보이거나 주인공은 착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 순 있는데 사실 얘도 그렇게 뭐 착한 사람이라고 볼 건 없어. 레이첼이 물론 압도적으로 나쁜 인간인 건 맞는데 얘도 딱히 하는 짓을 봐서는 그냥 약간 방종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부분도 있어요. 셰리든이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요. 10대 소녀고 아무리 똑똑해도 어떤 이 욕구라는 욕망이라는 성욕이라는 부분이 개입되거나 하면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죠. 그건 맞긴 한데 이렇게 너무 좀 과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막장 K-드라마 그것도 이제
수위 없는 막장 K 드라마. 선 시계 넘는. 수위가 없어. 역시 K 드라마식의 막장인데 이게 해외 이야기라서 그런지 수위가 없어. 그냥 수위 부시고 들어가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런 작품이 국내에서 발간되기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10대 소녀의 성적인 이야기가 뭐 안 될 건 없지 당연히. 뭐 10대 여자도 그렇고 뭐 10대도 그렇고 뭐 성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이고 뭐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니까 사실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좀 어찌 보면 해외라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이런 작품 나오면 참 재밌겠다 싶은 부분들도 있는데 아직은 나올 수 있을까 싶은 부분들도 있고 이렇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일단 계속 이제 셰리든 이야기를 하자면은 셰리든이 조금 미숙한 캐릭터인 건 맞고 10대 소녀이고 똑똑하지만 동시에 어떤 부분에 상당히 미숙한 캐릭터인 거 맞고 본인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본인이 화를 자초하는 그런 캐릭터긴 한 것 같아. 특히나 몇 부분은 저 역시도 읽으면서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답답함이라는 건 지극히 읽다 보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경찰로부터 도망가는 부분이라든지 그쵸? 경찰로부터 도망가는 부분이라든지 결국에는 뭐 이후에 그 경찰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잘못된 행동이고 그 경찰이 쓰레기인 건 맞지만 사실 애당초 거기에서 도망간다는 선택지를 하는 게 저는 과거에 작품의 처음부터 도망가서 호되게 당했던 시절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또 도망갔나? 그게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어떻게 필사적으로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경찰은 잘못된 게 초기 단계에서 사실 그냥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뭐 좀 처벌 좀 받고 했으면은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흘러갔을까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그 경찰이 쓰레기인 건 맞지만 애당초 경찰한테 잡혔을 때 음주운전을 했는데 도망가는 게 말이 되나? 도망가는 게 말이 되나? 10대 만약에 기사로 났다고 생각해봐요. 10대 소녀가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도망갔다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댓글이 달릴지 뭐 소녀가 아니어도 이건 똑같은 거긴 해. 이건 심지어 성인이어도 똑같은 거야. 이건 좀 어이가 없는 일이긴 한데 뭐 그런 케이스들 그리고 특히나 이후에 살인이 일어났을 때 정당방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버지에게 알리는 것이 아버지가 본인에게 실망할 것 같다. 왜 실망을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야 하겠죠. 이제 아무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기대고 있고 또 본인이 어떤 입양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이제 이모의 어떤 학대 이런 부분 속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납득은 잘 안 가는.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그거를 그냥 그것도 거의 정당방위로 그건 제가 볼 때 재판으로 가도 무조건 정당방위가 나오는 사안이잖아요. 안 그래요? 재판으로 가도 무조건 정당방위가 나오는 사안이야. 이미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고 그래서 분명히 신체에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정당방위로 그냥 사고에 휘말린 케이스인데 그거 도망간 것도 조금 전 그 부분은 진짜 좀 읽으면서 와 싶은 부분이긴 했었어. 그러니까 그 작품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셰리든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좀 답답하게 왜 도망가지? 그 진술은 아니라고. 근데 보시면은 이미 그 경찰이 이미 사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사정을 했으면은 그 사정에 증거가 남아 있잖아요. 뭐 이게 뭐 그 어쨌든 정액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러면은 사실 그게 붙어 있는 정액이 있는 것만으로 이미 입증이 되는 부분이고 너무나 유리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당방위가 무조건 인정될 것 같다는 제 생각인데 더구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 훨씬 정당방위에 대한 판결이 되게 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하다는 게 정당방위를 잘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그쵸. 또 실제 그 상황이 되면은 그렇긴 한데 어떤 의미로는 저는 니콜라스가 시체를 숨긴 것도 참 대단하다 싶은 부분들도 있고 시체를 숨긴다. 타인이 시체를 숨겨준다.
시체 일을 유기까지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어쨌든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죽이기도 하고 시체까지 유기해.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버려 이런 생각들이. 자기가 잡히면 자기 잘못이 더 클까봐.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일단 안 된 것 같아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 것 같은데 잡히면 잘못이 더 클 것 같지는 않아.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일단. 니콜라스가 시체를 숨긴 것도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납득은 잘 안 갔습니다. 니콜라스가 시체를 숨긴 것도 이 시체 유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 것 같은 인물인데 니콜라스가 시체를 숨겼다. 그것도 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10대 소녀의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제 어떤 의미로는 셰리든이 자꾸 본인을 탓하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느끼고 정당방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죠.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지. 여러분이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니콜라스라는 입장이라고 보면은 저 역시도 그랬을까요? 저 역시도 만약에 성인 남성으로서 한 소녀지만 어쨌든 이 아이를 아끼는 마음에 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줘서 시체를 유기한 선택까지 한다. 그러니까 셰리든은 그렇다 쳐요. 셰리든이라는 캐릭터는 뭐 어리니까라는 이야기로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니콜라스라는 캐릭터의 행동도 좀 이럴 수 있을까 싶은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여기서 남자 여자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남자 여자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뭐 당연히 이야기 안 하겠죠. 보통 자신의 성격 경험을 잘 이야기 안 하긴 할 텐데, 뭐랄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셰리든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애정 결핍적인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모님에게 그런 성적 이야기를 하기 힘든 부분들 당연히 있게 하겠지만, 셰리든이 아버지에게 기대고 아버지를 실망시킬까봐 그런 부분들이 어린 시절에 이제 특히나 이모의 학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의 어떤 부재,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지만 아버지 역시도 집안에 크게 신경을 써주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애정을 갈구하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 라는 그 생각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좀 납득이 되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좀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애정 결핍적인 부분이 셰리든이라는 캐릭터 참 큰 캐릭터 아닐까. 실제로 셰리든은 타인의 인정을 받고 어떤 무대 체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갈구하고 거기로부터 어떤 희열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몇 부분들은 확실히 충격적인 내용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는 되게 예측하기 힘든 것들, 예측하기 힘든 플롯 트위스트, 작가 본인이 말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욕하면서 보게 된다. 욕하면서 보게 된다. 그거는 인정해. 그래서 제가 뭐 누군가는 이제 리뷰 같은데 셰리든이라는 캐릭터를 미워할 수 없다라고 누군가는 리뷰를 남겼더라고요. 뭐 좀 셰리든이 잘못하는 것들 뭐 다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셰리든이라는 캐릭터를 미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역시도 셰리든이라는 캐릭터가 한 행동들,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선택들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를 미워할 수는 없어요. 이 캐릭터를 미워할 수는 없는데, 그냥 다만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뿐이지.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읽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 거고, 저는 셰리든도 물론 이제 이야기할 거리가 많지만 엮이고 싶진 그건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저도 엮이고 싶진 않네요. 그냥 이제 잘 선택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힘든 선택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짠한 마음은 있는데 엮이고 싶진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근데 셰리든도 그렇고, 다른 캐릭터에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레이첼 이모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말포이 같았어요. 말포이. 그러니까 악역이잖아. 악역인데 매번 번번이 실패해. 그러니까 좀 허술해. 좀 이제 악역 캐릭터인데 계획들이 좀 허술해요. 저는 좀 더 약간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실패하지 않고 주인공이 막 반격을 하려 해도 그것도 무산되면서 이 캐릭터성을 좀 더 띄워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읽다 보면은 이 이모가 하는 행동들이 다 하나같이 나사가 빠져 있어. 그러니까 한 번 반격하면은 바로 컷될 그런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뭐 하다못해 이제 뮤지컬 무대 그거 이제 중지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냥 계획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허술할 수가 없어. 약간 좀 멍청하다는 느낌이야. 어차피 본인 무덤을 파는 느낌이죠, 사실. 본인 무덤을 그냥 파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맨날 그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말포이가 그 친구들과 함께 악행을 저지르지만 한 번의 반격으로 결국 이제 본인이 되려 혼나가지고 부글부글하면서 두고 보자 해리포터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에 정의구현을 당하잖아요. 그런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모가 좀 더 만약에 간악하고 좀 더 치밀했으면은 그것도 참 재미있었겠다. 대신 읽는 독자는 좀 더 힘들었겠죠. 저거 정의구현 해야 되는데, 저거 참교육 해야 되는데, 사이다 먹어야 되는데, 얘가 너무 치밀하면 그것도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 레이첼 이모의 캐릭터가 마지막에 솔직히 그 고백도 너무 순순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조금 더 치밀하게 행동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여기 캐릭터가 다 그렇긴 해요. 뭐 레이첼도 그렇지만 솔직히 쉐리든도 마찬가지죠. 쉐리든도 매번 모든 시기에 남자에게 기대면서 그리고 모든 순간에 남자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결국에 뭐 이제 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결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남자에게 좀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경우도 좀 많고 이 책은 1500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재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좀 그렇게 되기도 힘든 게 결국에 이 넬레노이 하우스가 원하는 글쓰기, 넬레노이 하우스의 본인의 글쓰기 스타일이 대체적으로 권선징악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거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대요. 본인 말로는. 웬만하면 킬링타임용을 쓰되 어떤 사건들이 있어도 해피엔딩을 이제 쓰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이 갑자기 이제 이모가 궁지에 몰렸을 때 바로 이제 자수를 하고 뭔가 정의구현을 당하는 그런 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게 또 근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편이 있다고 했잖아요. 2편 시작이 되게 충격적이에요. 2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가족들이 다 죽어. 그러면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불러가가지고 뭐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또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셰리든은 여전히 2편이든 3편이든 다 죽진 않아요. 뭐 몇 명 죽는다고 총 쏜다고 뭐 이런 이야기만 듣긴 했는데 다 죽진 않아요. 네, 2편에서 3편에서도 셰리든은 계속적으로 쓰레기들을 모으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남자들을 만나고 꽉 끼는 청바지를 입은 몸 좋은 남자를 보면 또 반하게 하겠죠.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셰리든이라는 어떤 이미 캐릭터화된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인정을 해야 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이게 성장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성이 그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자아의 성장 뭐 그렇게 보다는 진짜 그 성적인 성장에 가까운 부분이 아닐까. 그쵸. 그거는 좀 현대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 여성이 욕망을 이제 노골적으로 쓰고 본인이 먼저 남자를 이제 유혹하고 이런 장면들은 사실 기존 남성 위주의 서사들에서는 많이 반복되지 않았던 건데 뭐 근데 이거는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죠? 뭐 요즘은 많잖아요. 사실 여성이 주체가 되는 몇 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5년 전부터 최소 5년 전부터 여성이 주체가 되는 이제 이런 작품들은 이제는 저에게는 특별히 새로울 건 없긴 한데
그 시대에는 좀 놀라운 느낌이긴 하죠. 근데 이제는 좀 익숙한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10대든 뭐 20대든 잡아다 야자를 시켜야지 어디 학생이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로 됩니다. 율무차좀 먹이고 미치겠다. 이제 뭐 그리고 숙주 먹이고 이제 맛다시 그 뭐냐 그 군대에서 주는 음료 먹이고 뭐 그러나요? 근데 그 시대에도 그런 여성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도 이런 여성들은 있었을 건데 애당초 만약에 90년대 쓰여진 작품이면 이런 목소리 자체가 나오기 드문데 뭐 요즘 쓰여졌으니까 과거를 배경으로 하더라도 목소리가 없던 여성들을 대변하는 그런 거죠. 뭐. 그쵸. 그런 모습은 좀 새롭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이 작품의 장점은 명확해요. 제가 뭐 캐릭터가 잘 이해가지 않고 답답하고 좀 너무 극단적으로 계속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실수해서 배우지 않는 끊임없이 남자에게서 실패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 작품의 장점은 명확해요. 그냥 페이지 터너예요. 페이지 터너. 저 실제로 이틀 만에 읽었어요. 첫날 읽고 두 번째 날 잡고 그냥 다 읽어버렸어. 두 번째 날 읽은 분량이 한 300에서 400페이지 되거든요. 300에서 400페이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만큼 페이지가 잘 넘어가요. 정말 자극적이고 뭐 내용이 복잡하거나 뭐 좀 캐릭터가 많은 것처럼 느껴져도 결국에 읽다 보면은 다 이해돼요. 엄청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야. 읽다 보면 다 뭐 누가 잘못했는지 대충 알게 되고 다 천천히 흐름에 따라서 그냥 쓱 흘러가다 보면은 어머어머 반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책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 여름이라는 키워드가 처음에 어울리나 저도 읽으면서 왜 이 작품에 여름이 들어갈까 막 이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로는 여름 휴가 때 딱 가져가서 읽으면 진짜 좋은 책이야. 여름 휴가 때. 왜 우리 휴가 가가지고 휴가 가서 막 이방인 읽고 데미안 읽으면서 내 자아의 내 어떤 성찰, 내 삶에 대한 회의 뭐 이런 거 필요한 시기들도 있긴 한데 여름 휴가라는 거는 그냥 좀 쉬러 가는 거고 힐링하러 가는 거고 여유를 느끼러 간다는 면에서는 이 책은 그러한 재미, 여름 휴가의 재미, 힐링, 힐링이라는 단어가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어떤 킬링 타임용에서는 되게 적절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쉬고 싶다, 나 그냥 생각 없이 막 읽고 싶다, 재밌는 거 책장 호로록 넘어가고 자극적이고 좀 어머어머하게 되는 약간 그런 힐링이 아니고 킬링이지. 그런 이야기 읽고 싶다면은 이 책은 저는 추천드릴 만합니다. 넬레노이 하우스 작품 자체가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잘 넘어가고 페이지가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잔혹한 어머니의 날 같은 경우는 추리소설인데 되게 재미있게 읽기도 했고 타우노스 시리즈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워낙 유명하고 이제 장르소설적으로 유명한 작품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은 아주 뚜렷한 명확한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좀 당연히 취향의 호불호가 있고 하긴 한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작품을 많이 읽진 않기도 하고 뭐랄까 재미는 있지만 읽고 나면은 좀 저로서는 좀 허무한 부분들은 있긴 했었는데 근데 가끔은 이런 작품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저 역시도 좀 무거운 작품들을 주로 읽는데 무거운 작품들만 읽다 보면은 되게 마음이 힘들 때가 많거든요. 막 너무 어려운 작품 읽다가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냥 좀 편한 작품, 쉬운 작품, 더 이상 내적으로 고민하고 철학을 따지는 작품 좀 당분간은 읽기 힘들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장르소설이 땡길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뭐 무협지 읽고 판타지 소설 읽고 양판소 읽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뻔한 스토리라고 하는 임에도 읽는 이유가 딱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역할은 잘하는 책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독서 모임 같은 거를 하면요,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은 독서 모임의 목적 자체가 원래 뭐냐면은 이 작품을 좀 더 깊이 읽어내고 뭔가 작품에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조명하면서 작품을 좀 더 뚜렷하게 각인하고 이런 것들인데 넬레노이 하우스 본인도 인정했다시피 내 작품에는 숨겨진 의미 따윈 없다, 깊은 의미 따윈 없다라고 해버리니 오늘 모임이 좀 이렇게 어라 하고 끝나버리긴 한 것 같습니다. 이 여름을 삼킨 소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그냥 쑥쑥 읽히는 거 읽고 싶다 하시면은 넬레노이 하우스 작품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에는 여러분 안 읽어봤지만 뭐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나 저번에 말씀하셨던 365일 같은 약간 그 여성향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야한 소설들, 19세 소설들 그런 것들이랑 좀 비슷한가요, 이게? 그것에 비해선 이게 좀 더 마일드한 건가요? 제가 안 읽어봐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뭔가 그런 느낌인 건가? 자극적인 맛에 읽게 되는 그런 책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선 상당히 마일드해요. 이게? 이게 쓰네요. 도대체 얼마나 도대체 그 작품이 얼마나 거기서 그건 대놓고 19세니까 대놓고 365일이나 그레이 같은 경우는 대놓고 19세니까 그렇긴 한데 뭔가 그러니까 소비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것에 비하면 양서임 양서까지 가는 거야. 그것에 비하면은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좀 애정 결핍 때문에 어떤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는 참 미워할 수 없는 이 매력이 풍부한 여자, 여성, 여자, 아이, 소녀, 10대 소녀. 근데 솔직히 서양 나이로 17세 정도 되면요, 나이상으로는 이제 청소년이긴 하지만 이 뭐 신체적으로는 작품 속에서 나와 있듯이 이미 다 클 대로 큰 상황이라서 이미 작품 속에서 하는 행동들은 다 여자에 가까운 느낌이죠, 사실. 그죠?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분히 분출하고 다닌다는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학생, 일반적으로 있는 학생도 약간 스테레오타입일 수 있긴 한데, 그죠? 성적 개방을 장려하려고 캠페인인가요, 거의? 365일은 그런 교육적 의도가 있는지는 몰랐네. 아무튼 오늘 모임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더 깊게 뭐 이야기할 것들은 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좀 그 아버지라는 캐릭터 좀 위선적인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선적이라는 게 아버지 캐릭터가 뭐 그 사랑에 실패하고 상처를 받아서 그 이후에 변해버렸다라고 후반부에 계속 포장을 해주고 랩핑을 해주긴 하지만 사실 아버지라는 캐릭터가 결국에 방관자로서 작품 내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안 나타났다가 살짝 나타났다가 다시 또 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뭐 본인의 삶도 있고 가족을 이끌어야 되고 뭐 그런 이유는 있었겠지만 이 방관자적인 역할 때문에 이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었던 부분도 있다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진작에 이 가정에 개입하고 가정을 신경 썼으면은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미 캐릭터적으로 방관자적인 역할을 취했고 이야기를 끝맺는 자로 와요. 이야기를 끝내는, 그러니까 사건이 다 이루어지고 이미 다 터질 대로 터진 이후에 아버지가 도착해서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갖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소설적 캐릭터예요. 어떤 의미로는 아버지는 약간 소설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야기를 맺는 역할을 담당하는 캐릭터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캐릭터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게 뭐 캐릭터성을 그대로 느끼고 이야기를 살아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도 재밌지만 때로는 이 작가가 이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이 캐릭터가 왜 이 순간에만 등장할까, 이 캐릭터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서 읽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이게 좀 이제 취향이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작품을 왜 분석하면서 읽어야 되느냐, 소설적인 뭐 기법이나 이런 걸 왜 분석하면서 읽어야 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끔은 그런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란 캐릭터가 이 어떤 이야기를 끝맺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아무튼 오늘 이 넬레노이 하우스의 여름을 삼킨 소녀, 장르 소설적인 재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앉은 자리에서 뭐 이 긴 분량에도 불구하고 며칠이면 다 후루룩 섭취할 수 있는, 읽어버릴 수 있는 책이었고요. 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거나 하시면은 시리즈가 현재 3편까지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3편까지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니면은 이 외에 넬레노이 하우스의 보통 대표작인 타우누스 시리즈, 백설공주에게 죽음물이 상당히 흥행을 했는데 뭐 다른 작품들을 형사물을 좀 읽어보시는 것도, 추리물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정말 좀 기존에 읽었던 작품들이랑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읽었네요. 아 3편이 마지막이에요. 이 셰리드는 3편에 뭔가 완결이 나는군요. 어떻게 완결을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만약에 책이 있었으면은 2편 3편 그냥 쭉 읽었을 것 같기도 해. 그냥 편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다음 작품 드디어 우리 여러분 다음 키워드 왔거든요. 공포 다음 작품 정하러 갑시다. 셰리든 죽어요? 그거 아니잖아. 다들 낙파.